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악할 만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일본의 기만적인 제안에 완전히 현혹된 것입니다.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와 화려하게 제시된 미래의 약속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핵심 기술의 독점, 운영 권한의 박탈, 그리고 모욕적인 인종 차별까지. 이 국가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한 국가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 그리고 마침내 그 국가가 움직임을 개시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70년 전의 빚을 청산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는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70년의 세월을 기다려온 진정한 이야기,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이야기 서비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리드 박사입니다. 영국 해양전략연구소에서 22년간 아프리카 해양 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입니다. 2024년 가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 고즈넉한 카페에서 들었던 단 한마디의 말이 제 남은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협력의 관계가 아닙니다. 완벽한 예속 상태입니다. 이 말을 건넨 이는 아마누엘 베르안의 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순수한 분노 때문인지 혹은 은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리드 박사님, 당신은 반드시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덫에 걸려들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경제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항만 위기를 다루는 사례 연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르의 장관의 다음 발언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는 섬뜩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우리는 자국의 항구에서 허들의 실군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100년 전 식민지 시대로 회귀한 듯한 참담한 기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1993년 에리트레아의 독립 이후 바다로의 직접적인 접근 경로를 상실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내륙국이 인접국인 지부티 항구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매년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른 나라의 항구 사용료로 허무하게 소진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언젠가 지부티가 항구를 완전히 봉쇄하면 우리나라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교통부 관리인 이상 니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낡은 지도가 걸려 있었고 붉은 선으로 에리트레아 국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에티오피아의 바다였던 그곳 말입니다. 그렇기에 2020년 일본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에티오피아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가 제안한 아사브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는 22억 달러 규모의 실로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도 21세기 수준의 현대적 항만을 갖게 되었다. 당시 총리 아비 아흐드의 기자회견 장면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 직접 시청했습니다. 일본 대사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 모든 에티오피아 언론 매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언제나 세부 사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 호텔 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하고 복잡한 법률 문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조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신식 자동화 시설, 지능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 첨단 디지털 관세청까지 모두 갖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52페이지 부근을 읽어 내려가던 중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핵심 기술의 소유권은 일본 측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읽어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항만 운영 시스템, 크레인 제어 소프트웨어,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 에티오피아가 자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항만 운영권 자체도 45년간 일본 기업에게 완전히 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형태의 협력이란 말입니까? 다음 날 베르안의 장관을 재차 만났을 때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쓰디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계약 체결 초기부터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 및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 직원들은 핵심 기술 부문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고 오직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허용되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더군요. 현지인들에게 핵심 기술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르의 장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모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측 담당자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외무성 전략기획실 차장인 다케다 시니치였습니다. 도쿄에서 급히 날아온 그를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의 오만한 미소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리드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자국 항만의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다케다 차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현대적인 항만을 스스로 운영할 역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1세기에 이러한 발언을 직접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100년 전 식민지 총독의 말투와 흡사했습니다. 수백 년간 농업만을 영위해 온 민족에게 하루아침에 첨단 기술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죠. 물론 언젠가는 배우겠지만 최소 50년은 소요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제 온몸은 떨려왔습니다. 이는 1억 명 에티오피아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무례하고도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2023년 초 아사브 항만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화려한 개장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끔찍한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제어실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직원 시무온 게타 씨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빨간 버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일본인들이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해서 그냥 누르지 않을 뿐입니다. 자국의 항만 핵심 시설의 기능조차 모른 채 일하는 직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형태의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비용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모든 부품을 철저히 일본산으로만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유지보수 비용만 매년 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우리는 항구를 얻었을지는 모르나 그 대가로 국가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항만 관리소 직원 맹이스트레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참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식
신식민주의의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총과 대포 대신 복잡한 계약서와 자본의 논리로 한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 에티오피아는 현대화된 시설을 획득했지만 그 대가로 사실상 국가의 주권을 넘겨준 꼴이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악몽이 곧 더 큰 파국적인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 속에서 70년 전 잊혀졌던 한 국가의 이름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떠오를 것이라는 예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아사브 항만에서 심각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제가 깊이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3시 아사브 항만에서 대형 기술적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이상 니가 씨가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디스아바바의 호텔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의 극도로 떨리는 목소리에 잠이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전부 멈춰섰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항만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크레인이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켜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바다에 떨어뜨린 결과였습니다. 손실액만 무려 9천만 달러. 에티오피아에게는 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액수였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일본 측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일본 기술진들은 지체 없이 에티오피아 직원들을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작 실수입니다. 우리가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다케다 시니치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오만하고 고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측은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항만관리소장 시무온 게타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사고의 실제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일본 측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현지 직원의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고의 진짜 원인은 일본 측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치명적인 버그였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에티오피아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입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들고 다케다 차장을 찾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박사님은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현지인들의 인적 실수는 명백합니다.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일본 관리들에게 에티오피아인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메스켈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우롱하지 마라. 제2의 식민 지배는 단호히 거부한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레메차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침략자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작 계약서 몇 장의 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깊은 굴욕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에티오피아 주권 수호회의 대표 가브리엘 마마 씨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아드와 전투입니다. 1896년 우리 조상들이 이탈리아 침략자들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이 경제 침략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드와 전투는 에티오피아가 유럽 식민 세력을 물리친 아프리카 역사상 유일무이한 승리였습니다. 그 자긍심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케다 차장은 이 상황에 기름을 붓는 더욱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엔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그가 행한 연설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대적인 항만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부족합니다. 수백 년간 농업과 목축만을 영위해 온 민족에게 하루아침에 첨단 기술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회의장 내부가 일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식민지 시대에 오만한 발언을 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 대표는 즉석에서 이 발언에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전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아프리카는 이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든다는 말입니까? 다케다의 발언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국제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AU는 즉시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다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즉각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버텼습니다. 이때부터 에티오피아 사회 전반에 걸쳐 반일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항만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기술 지원 중단을 협박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요구하자마자 즉각적인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단 하루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 기술진 중 한 명이 에티오피아 직원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치욕이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물류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입품들이 항만의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의약품, 식료품, 연료까지.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본 기술진 없이는 정말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종속의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 항만에서 인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티오피안 헤럴드의 한면 제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술 식민지로 살아야 하는가? 아디스 포춘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칼 없는 침략자들이 우리를 점령했다. 국민들의 절망감이 극한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매우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진정한 형제처럼 대해준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 목숨까지 걸고 도왔지 않았던가.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 흘리며 싸웠던 나라 말이지.抗유대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전사들. 그때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도와주었는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그 사회적 변화를 매우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일본과의 쓰라린 현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따뜻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돌아오셔서 늘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곧 한국 관련 검색어가 에티오피아 인터넷 검색창에서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류대대,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대한민국 같은 핵심 단어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했던 나라. 그 나라는 현재 어떻게 변화했을까?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참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단다. 우리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지. 전혀 계산적이지 않았어. 그러한 대화들이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전쟁 관련 다큐멘터리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강류대대의 용맹한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자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용감했구나. 253호에 전투에서 모두 승리라니.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다고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잃었던 자긍심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긍심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항만 위기 소식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국 네티즌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형제국이 공영에 처했다니. 에티오피아가 일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니.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에티오피아 관련 게시글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 저는 한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비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이 현재 이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0년 전의 숭고한 기억만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이 제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재혁 아프리카 중동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아직도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70년 전 그들에게 진 빚을 이제 갚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곧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를 위한 특별 무상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드 박사님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를 상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알겠더군요. 이 국장은 제 보고서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색 밑줄이 여러 곳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며 경제적 대가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1세기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조건 없는 협력이라니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뉴스를 접한 6.25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청와대에 감동적인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국장이 보여준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정말 용감한 형제들이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가 아닙니까? 한 고등학생이 쓴 편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무게와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강류대대는 253회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포로를 한 명도 내주지 않은 자랑스러운 형제들입니다. 그런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유조전 이후 참전용사 후손회 회장의 편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한국 에티오피아 특별협력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출입은행까지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였습니다. 팀장을 맡은 조연석 국토교통부 차관의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에티오피아가 항만시설 운영에 있어서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일본의 그것과 완전히 궤를 달리했습니다. 우선 기술 이전이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모든 첨단 기술을 에티오피아 측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접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권은 당연히 에티오피아의 주권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력자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정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차관 형태가 아니라 전액 무상 지원과 양국 공동투자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극도로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국가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재혁 국장의 이 발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는 3월 말 에티오피아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아디스아바바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에티오피아 외무부 장관실, 기르마 비르쿠 장관이 한국 대사로부터 제안서를 건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서서히 감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제안서를 모두 읽은 장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사항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장관님. 70년 전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차례입니다. 한국 대사의 진심 어린 답변이었습니다.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951년 에티오피아 강류대대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장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초월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에티오피아 전역에 확산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배신에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강렬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았어. 소셜미디어에는 감동적인 댓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나란히 배치한 게시물들이
급속도로 바이럴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이 자국의 역사적 인연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BTS도 훌륭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했던 영웅들이셨네. 한 대학생의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다케다 시니치 차장이 긴급히 아디스아바바로 날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존 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제안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우리는 보다 나은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가브리엘 마마 대표가 이끄는 에티오피아 주권 수호회의 성명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비 아흐드 총리가 국정연설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파트너를 선택할 것입니다. 총리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항만을 개보수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항만의 위치는 인도양 연안, 소말리아와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항만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강유포트였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에티오피아 왕실 근위부대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에티오피아 전역이 감격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영원히 바다에 새겨진다니. 참전 용사 후손들의 감격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기술 독점이 아닌 기술 공유, 일방적인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이 그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우정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숭고한 인연이 21세기에 다시금 아름답게 꽃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국제중재재판을 요청하고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일본을 완전히 등진 후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6.25 참전 용사들이 에티오피아 강류 대대 참전 용사들과 화상 통화를 통해 재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92세가 넘은 한국인 할아버지와 에티오피아 할아버지가 스크린 너머로 만나는 순간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깊이 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여. 한국 참전 용사 김성우 온기 에티오피아어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요한네스 맹기스투 온근 눈물을 흘리며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도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유포트 건설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를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절대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의 힘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은 70년 전의 전쟁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후에 전개될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정상이 서울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비 아흐드 총리의 공식 방한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취재진의 일원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두 정상이 서명한 문서의 제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에티오피아 형제항만 건설 협정. 공식 명칭은 캉뉴포트 공동개발 프로젝트였지만 언론들은 이를 형제항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항만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닙니다. 70년 우정의 소중한 결실이자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약속하는 숭고한 상징입니다. 아비 아흐드 총리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51년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흘린 붉은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피가 희망의 항구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규모는 32억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모든 것을 에티오피아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박성민 차관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항만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항만이 아니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항만을 건설하려 했지만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필요와 주권적 기준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100% 완전히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까지 모두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송재우 부사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측도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아마누엘 베르네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해 줍니다. 항만 위치는 소말리아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말리아 역시 한국의 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랫동안 신뢰받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중재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소말리아 외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캉뉴포트의 설계 과정 또한 특별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에티오피아 기술진이 완전히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처럼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파견된 정구철 팀장이 감격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항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동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합니다. 에티오피아 측 팀장 맹이스 하일레 씨도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이구나 싶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에티오피아 전역에서는 거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메스켈 광장에 2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강류, 강류, 강류.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70년 전 조상들의 부대명이 다시금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전 용사의 후손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할아버지께서 피 흘리며 싸운 나라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광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대학생 레마 데스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큰 보답을 해주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정입니다. 그 게시물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케다 시니치 차장이 다시 아디스아바바에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정에 제소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의 위협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가브리엘 마마씨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불평등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할 주권적 권리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역시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르마 비르쿠 외무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한국과 동등하고 존중받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일본은 급기야 경제 보복까지 시사했습니다. 기존 원조 사업 중단, 무역 제재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견뎌낼 것입니다. 형제를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확고한 발언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일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류포트 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차례입니다. 후원회 회장 박철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6.25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모금액은 단시간에 1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인 후원자만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이 숭고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도 이 진심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에티오피아 청년 다니엘 테클레가 한국어로 올린 영상이 엄청난 바이럴을 기록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았습니다. 갚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70년 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고마운 건 우리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댓글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우정이 실제한다는 것을요. 강류포트의 설계가 최종 완료되자 그 규모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120만 TEU. 아프리카 동부 지역 최대 규모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인 설계였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갖춘 최첨단 그린 포트였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항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 설계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항만 건설과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체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 550명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 현대중공업 등에서 실습하며 최신 항만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기술로 우리 국가의 발전에 반드시 기여하고 싶습니다. 유학생 대표 소피아 베에네의 당찬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참전 용사의 손녀였으며 그녀의 할아버지는抗류 대대 출신으로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용사였습니다. 그 손녀가 한국에서 항만 기술을 배우고 있다니 마치 운명처럼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저는 이 두 나라를 잇는 굳건한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소피아의 말에 모든 이들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한국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교다. 양국 네티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2024년 말抗류 포트 기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에티오피아 총리가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숭고한 우정이 오늘 희망의 항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통령의 치사였습니다. 기공식장에는 매우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했습니다. 한국의 6.25 참전 용사들과 에티오피아抗류 대대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의 할아버지들이 휠체어에 앉아 이 감격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참전 용사 김성우 온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형제들 덕분에 제가 살아남아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요한네스 맹기스투옹도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운 그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함께 이 땅을 건설하는군요. 두 할아버지가 굳게 손을 잡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抗류 포트는 단순한 항만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숭고한 기억과 감사, 우정과 희망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오직 계약과 경제적 이익의 논리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진심과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러한 경이로운 결과를 창출해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결국 마음과 진심으로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거대한 시련이 다가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봄, 저는 부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교육센터에서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24세의 에티오피아 청년 소피아 베에네였습니다. 그녀는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해 거의 완벽한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티오피아 현지 환경에 맞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온이 매우 높고 모래바람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단 1년 만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녀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요한네스 맹기스투 온기십니다.抗류 대대에서 용감하게 싸우셨던 분이시죠. 그녀의 할아버지는 바로 기공식에서 만났던 그 참전 용사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운명적인 인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전쟁이 끝나고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셨거든요. 소피아가 제게 보여준 것은 70년도 더 된 낡은 편지였습니다. 한국전쟁 고아 출신이었던 최동진 온기 1962년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형님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지켜준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나라가 어떻게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소피아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적인 발전 과정 자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에티오피아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부산항만공사 이승호 과장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를 이렇게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거군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가 일본을 언급한 것은 저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일본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 노동자로만 취급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청소나 잔일만 시켰거든요. 너희는 아직 첨단 기술을 배울 단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뿌리 깊은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핵심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다라고 했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이 지닌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온 에티오피아 유학생 550명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온 아베라 테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라고 질문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산대 해양공학과의 온 다윗 베켈레 역시 깊이 감격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를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진심 어린 배려들이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 청년 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모임 회장 조미선 씨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생활지원까지 부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감쌌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칭이 많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그녀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이승호 과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과장이 그녀를 자택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과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내가 소피아를 마치 친딸처럼 살뜰히 돌봐줍니다. 이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이 아저씨 부인께서 저에게 한복도 직접 지어 입혀주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할아버지 요한네스 맹기스투 옹과 최동진 옹기 70년 만에 화상통화로 재회한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스크린 양쪽에 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동진아, 정말 네가 맞느냐? 요한네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70년 전에 배운 한국어를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네스 형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최동진 할아버지도 울먹였습니다. 두 분 모두 후 2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함께 겪어낸 동지들이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고 가족을 이루고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준 희망 덕분에 여기까지 버텨왔어. 두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대화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 역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진정한 우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댓글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다. 70년을 기다린 재회. 너무 감동적이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었다니. 에티오피아 할아버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진짜 외교지. 에티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 이제 우리도 자랑스럽다. 그 영상을 본 일본의 다케다 시니치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굳건히 잇는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나라의 튼튼한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로 맺어주신 이 소중한 인연을 제가 현대의 기술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인터뷰가 에티오피아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녀를 향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70년을 이어온 우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에티오피아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동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훌륭한 파트너 국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프리카 담당 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강유포트 운영 매뉴얼을 에티오피아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 직원들이 이 매뉴얼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세심하고 깊은 배려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그녀에게 감동했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우리도 에티오피아의 문화와 환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의 말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소피아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따뜻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에티오피아 발전에 헌신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녀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이승호 과장이 그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화상 통화 장면을 담은 액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의 숭고한 우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소피아가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탄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들이 모여 두 국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구나.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곧바로 캉뉴포트 건설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간 첨단 기술과 성실한 정신이 아프리카 대륙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모든 숭고한 노력을 위협하는 거대한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요. 캉뉴포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일본의 방해 공장 역시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다케다 시니치가 이끄는 일본 외무성 태스크포스가 국제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한국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경쟁 행위입니다. 다케다가 G-다시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원을 덤핑 외교로 매도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쇼를 통해 국제 개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은 과거사를 덮으려는 세탁용 외교라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의 접근 방식은 21세기 개발 협력의 명확한 모범 사례입니다. 호혜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진심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외교의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맺어진 숭고한 우정이 오늘날 희망의 항구로 이어지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일본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다케다 차장이 직접 에티오피아로 날아가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국제중재재판소에 즉시 제소할 것입니다. 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기르마 비르쿠 외무장관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불평등 조약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할 주권적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기존 원조 사업 중단, 무역 제재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즉각 나섰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 압박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형제를 절대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이 문제에 나섰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주목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결집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는 6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캉뉴포트 지지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간다. 일본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92세의 참전 용사 요한네스 맹기스투 온기연단에 올라선 것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60만 시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광신적인 반일 집회라고 폄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CNN은 70년 우정의 힘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진정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케다 차장은 더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부에 존재하는 친일 세력을 통해 국가적 분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캉뉴포트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우리나라를 또 다른 속국으로 만들려는 은밀한 음모에 불과합니다. 매수된 정치인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이 기만에 속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즉시 강력한 반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돈 받고 우리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냐?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도 분간하지 못하는가? 70년 전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지 마라. 여론이 워낙 악화되자 매수된 정치인들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극비,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입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한국 견제 전략. 문서 내용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감정적 접근을 비이성적인 포퓰리즘으로 매도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 한국 프로젝트를 기필코 무산시킨다. 필요하다면 경제 제재도 불사한다. 다케다 차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제국주의적 발상이 나올 수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행태는 국제협력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은 아프리카를 여전히 식민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54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국가를 조종하려 했다니. 이래도 일본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구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숭고한 품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조작이나 분열 책동이 아닌 순수한 진심과 협력의 정신으로 에티오피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외교 방식으로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일본 야당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다케다 차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결국 다케다 시니치는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자 회견 발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전략으로 움직였지만 한국은 숭고한 기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억이 전략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의 패배 인정이었습니다. 다케다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에티오피아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안심하고 강류 포트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의 환호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결국 통했구나. 에티오피아 형제들과 끝까지 함께하자. 양국 네티즌들이 감격하며 화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류 포트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협력은 21세기 국제협력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도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프로젝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까지 지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한국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영원한 형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 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두 정상의 악수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을요. 일본의 끈질긴 방해는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형제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류 포트의 실제적인 착공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공식적으로 강류 프로젝트 착수 선언문에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맺어진 숭고한 형제애가 오늘 희망의 항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감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비 마음에 총리도 감격에 젖어 우리 조상들이 흘린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저희가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명 직후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총 38억 달러 규모, 3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아프리카 동부 최대 항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정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총액의 65%를 조건 없는 무상 지원 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양국 공동 투자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게는 재정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이구나. 현장에 있던 아프리카 연합 의장이 감탄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에티오피아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 메스켈 광장에 3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강류, 강류, 강류.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70년 전 조상들의 부대명이 다시금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에 광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긴급 특보를 통해 21세기 가장 감동적인 외교적 성과가 탄생했습니다. 기억과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국제 협력의 전형입니다. 조건 없는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면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보답이 에티오피아에 안겨준 선물. 프랑스 르몽드지는 더욱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교입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류 프로젝트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프로젝트야말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진정한 개발 협력의 형태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강류 프로젝트에 깊이 주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었다니, 70년 전에 숭고한 은혜를 이렇게 통 크게 갚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에티오피아 형제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강류포트 국민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정부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후원회 회장 박철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육전 6호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모금액은 하루 만에 6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초등학생의 용돈부터 기업인의 거액 기부까지 온 국민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기부에 담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육건 2호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할게요. 고등학생 김지연.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돈입니다. 형제 국가를 위해 소중히 써주세요. 중소기업 대표. 에티오피아 친구들아, 82세 할머니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류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부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의 순수한 마음이 집결된 결과라는 것을요. 에티오피아 국민들도 이 진심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생 솔로몬 아베베베가 한국어로 올린 영상이 큰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도울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70년 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고마운 건 우리입니다. 에티오피아 만세. 이러한 따뜻한 교류를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1세기 외교가 지향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강류 프로젝트 소식을 들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 세네갈, 케냐 등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문의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두 에티오피아처럼 동일한 형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진정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가나 외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러브콜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부산물로 이러한 경이로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케다 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새로운 외무성 차관이 조용히 한국의 외교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으로 하는 외교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외교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에티오피아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에티오피아 청년들의 의식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자랑스럽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아디스아바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한국어 학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강류 포트에서 일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서점에서는 에티오피아 관련 서적이 품절되었습니다. 강류 대대, 그들이 지킨 꿈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에티오피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시장 진출이 아닙니다. 형제 국가를 진심으로 돕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전쟁기념관에서 강류대대 특별 전시회가 개막한 것입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숭고한 이야기와 현재 진행 중인 강류 프로젝트를 한 공간에 함께 전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전시품은 강류 포트의 정교한 모형이었습니다.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항구였지만 사람들은 그 모형을 바라보며 미래의 희망을 꿈꿨습니다. 언젠가 저곳에 실제로 가보고 싶어요. 관람객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초청된 강류 대대 후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숭고한 희생이 이런 위대한 결실을 맺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후손 대표의 말에 모든 참석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배신 행위로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한국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강류 항만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잃었던 자긍심이 강력하게 되살아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집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항만의 물리적인 문은 아직 닫혀 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다. 한 국제 언론의 표현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강류포트는 아직 실체가 없었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이미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역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류포트의 실제 착공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70년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강류포트 착공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 해안가 건설 예정지에서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수많은 시민들,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언론진까지 총 6만 명이 넘는 인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특별석에 자리한 두 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6.25 참전용사 91세 김성우 옹과抗류 대대 참전용사 요한네스 맹기스투 옹 70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형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김성우 옹기 에티오피아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70년 전에 배운 몇 마디였지만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성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요한네스 할아버지가 유창하지는 않았으나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화답했습니다. 역시 70년 전에 숭고한 기억이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굳건하게 손을 맞잡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소멸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착공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국가가 장엄하게 연주되는 가운데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었습니다. 70년 전 이 두 분이 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이 자리를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의 숭고한 우정이 오늘 희망의 항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비 아흐드 총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뿌린 고귀한 씨앗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이 항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억과 감사의 숭고한 기념비입니다. 착공식의 절정은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함께 삽을 잡았습니다.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서려는 할아버지들을 손자들이 곁에서 부축했습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형님, 함께 합시다. 김성우 온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자. 요한네스 할아버지가 굳게 답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함께 삽을 들어 올리는 순간 현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6만 명의 박수와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에티오피아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감격적인 함성이었습니다. 첫 삽을 뜬 후 매우 특별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한 것입니다. 김성우 옹기 꺼낸 것은 70년 된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깃발이었습니다. 형님이 지켜주신 이 깃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네스 할아버지는抗류 대대의 휘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시 7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내가 지켰던 나라의 숭고한 상징이야. 받아주게. 두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초월한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묵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지들아, 우리들의 약속을 지켰어. 요한네스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오늘 저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우 옹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전사한 동료들을 추모하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건함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공식 후반부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抗류 포트 건설에 직접 참여할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소개하는 순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피아 베에네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한네스 할아버지의 손녀이자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손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요한네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소개된 것은抗류 장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항만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돌아온
에티오피아 청년 55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습득한 모든 기술을 이 항구 건설에 헌신적으로 쏟아붓겠습니다. 장학생 대표 아베라 테클레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현대건설 장성민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착공식 마지막에는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 영상이 상영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영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에티오피아에 보내는 순수한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형제들, 강유포트 건설, 파이팅! 70년 전 은혜, 저희는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메시지들을 보며 에티오피아 시민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에티오피아에서도 감동적인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우정을 저희 후손들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유포트에서 다시 만나요.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메시지에 현장은 진정한 감동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후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두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까지 밤새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형님의 목숨을 구했었지. 김성우 원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구해준 거야. 네가 살아있어 주었기에 내가 희망을 잃지 않았어. 요한네스 할아버지가 화답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구나. 두 할아버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벌써 한국과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함께 측량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 땅이었지만 이미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 후면 이곳에 거대한 현대식 항구가 우뚝 들어설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자신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쳤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의 외교적 성과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강유포트. 아직 완공되지 않은 미지의 항구였지만 이미 이 항구는 두 나라를 정신적으로 하나로 굳건히 묶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바다 건너편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 누가 오늘 같은 기적의 날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워낸 숭고한 우정의 꽃이 70년 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니.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이 마치 70년 전 전사들의 고귀한 피를 기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희망에 비치기도 했습니다. 강유포트가 완성되면 이 바다를 통해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하게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 깊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 숭고한 기억이 오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유포트는 단순한 항만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감사, 진심과 우정이 함께 빚어낸 21세기의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현실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삽이 떠진 이 순간부터 70년 우정의 소중한 결실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바라보는 곳에는 이미 희망찬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우정이라는 이름의 항로가 영원히 열려 있었습니다. 착공식이 종료된 지금 70년 전 강류 대대가 뿌렸던 숭고한 씨앗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이제 영구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역시 그 숭고한 형제애를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굳건한 형제애가 오늘 희망의 첫 삽으로 감격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강유포트 착공식은 이미 그 순간 자체만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총과 탱크가 아닌 숭고한 기억과 순수한 진심으로 이룩한 진정한 외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일본이 오직 계약과 차가운 조건으로 에티오피아를 압박하려 했을 때 한국은 진심과 정성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러한 경이로운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 고리은 숭고한 기억에서 비롯되며 국가의 품격, 고급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따뜻하고 의리 있는 한국인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이 감동적인 보답의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에티오피아 형제들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